생각하고 앉아있네. 네, 뉴스앤올디스 9월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네, 박수소리도 안 났죠. 이번 뉴스앤올디스는 그 출연자분들의 사정과 저의 사정과 그리고 추석 연휴 등이 얽히고 설킨 나머지 제대로 촬영을 할 타이밍을 못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대신에 오프닝만 뉴스, 올디스 없고 뉴스만 약간 하고 넘어가는 걸로 추석 연휴다 보니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다시 뉴스앤올디스 진행이 되니까 걱정들 마시고, 네, 오늘은 저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주고 박수를 쳐주시는 두 분이 안 계시니 매우 서운합니다. 하지만 가보겠습니다. 일단 뉴스, 네, 재밌는 과학 뉴스는 거의 매주 나오는데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AI 이슈도 있고 우주 여행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맞는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늘 주로 뉴스앤올디스에서 했던 생물학적인 얘기들 뭐 그런 쪽으로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원숭이들이 사이가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이언스 표지에 실렸어요. 2017년에 푸에르토리코에 상륙해서 자그마치 4,6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그 마리아라는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원숭이들이 사는 섬도 황폐하게 됐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후에 원숭이들이 서로 사이가 더 좋아졌대요. 카밀 테스타드 미국 펜실베니아대 신경과학과 교수가 이끈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허리케인으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삼림이 파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부족한 그늘을 공유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까이 살아야 되니까 공격성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기후변화는 생태계를 변화시키는데, 이제 집단 생활을 한 동물들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변화시키는지는 사실 연구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랬대요. 별로 없었대요, 생각보다. 연구팀은 이 삼림이 파괴된 다음에는 그냥 직사광선이 햇빛이 내려쬐니까 그늘에 살던 원숭이들이 뭐 40도가 넘어가는 폭염에 노출이 많이 되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삼림이 파괴된 시점부터 10년 동안 이 붉은 털 원숭이입니다. 붉은 털 원숭이의 행동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원숭이들이 서로 더 관대해졌다. 공격성도 감소했다. 그래서 그늘에 서로 더 가까이 모여 있을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참 우리가 뇌피셜로는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당연히 삼림이 파괴되고 뭔가 황폐해졌으니 먹을 것도 적어졌을 것이고 경쟁도 심해졌을 것이고 서로 더 싸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연구진들도 그렇고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 상식에 기초해서 뇌피셜을 돌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뇌피셜로는 당연히 더 싸우고 죽이고 뭐 개체도 감소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원숭이들이 그리고 친해지다 보니까 아침에는 그늘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늘이 필요 없는 아침에도 서로 모여있대요. 이제는 일상생활에 아예 변화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 문제로 시작을 했던 것이 사회적인 관용성으로 변했다라는, 다른 개체와 교류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라는 그런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시사하는 바, 그죠? 우리가 사실 인류가 어떤 식으로 진화해 왔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격성, 그러니까 침팬지류의 공격성과 잔인함 뭐 이런 것들이 인류를 다른 그 인류 종들과 뭐 네안데르탈인이라든가 싸워서 이기게 만들었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협력 또 공감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보노보스러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인류를 승리자로 만들었다, 호모사피엔스를,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뭐 그게 다 하나가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보면, 생각보다 아주 미묘한 그런 조건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였고,
사이언스의 표지, 지금 사진 보고 계시지만 표지로 나올 정도로 getting closer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경우는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해요. 사람은 일단 뭐 그늘만 피하면, 아니 햇빛만 피하면 되는 존재는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욕망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과연 환란이 일어났을 때 매드맥스 같이 되지 않고, 혹은 북두의 권 같이 되지 않고 얘네들처럼 좀 친해질 수 있을까? 좀 회의감이 좀 들죠? 일어나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니 일어나면 안 되죠.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요즘 분위기가 조금 일어날 것 같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좀 뭐 전쟁 걱정도 많고, 심지어 누구는 뭐 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기후는 계속 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로 오프닝에 본편이 없지만 본편이 없는 오프닝의 첫 편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올해 이그노벨상이 발표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그노벨상 다 아시겠지만 90년대 초에 하버드 대학에서 나오는 잡지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웃기긴 하지만 좀 권위가 생기는 등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노벨상은 아니고, 당연히 좀 웃기는, 혹은 웃기지만 의미가 있는 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중간에 보면은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것도 주고 의미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도 주긴 하는데, 여하튼 올해 이그 노벨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노벨 생리학상, 이그 노벨이죠. 노벨 아닙니다. 이그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사례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이걸 연구라기보다 사례라고 말하는 게 좀 어울릴 것 같은데, 포유류가 항문을 통해서 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연구예요. 일본 도쿄, 네, 일본은 재밌는 연구를 원래 많이 하죠. 일본 도쿄의 치의학대 연구팀이 왜 이런 걸 연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치의학대 연구팀이 몸집 작은 쥐, 큰 쥐, 그리고 돼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근데 이들 포유류가 직장, 즉 항문을 통해서 전달되는 산소를 흡수한다라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늘 미국 MIT에서 열리는 이그노벨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이그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전혀 몰랐던 얘기라서, 근데 뭐 연구가 있고 연구가 상을 받은 거 보면 사실일 거란 생각은 들죠. 연구팀의 원래 관점 뭐냐면은, 동물 중에 보면 특히 양수레 같은 경우는 피부 호흡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꾸라지가 창자로 호흡을 한대요. 입이나 코 같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하는 호흡기관이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뭐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다른 신체 기관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건데, 창자로 가다 보니 이제 이렇게 직장으로 가서 결국 항문까지 간 것 같은데, 항문으로 숨을 쉰다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은 이 환자들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인지는, 물론 아픈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겠습니다만, 옆에서 보기에는 조금 좀 웃기는 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서 이그 노벨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되게 시리어스하게 시작한 거예요. 진지하게. 코로나19 한참 유행할 때 인공호흡기가 부족한 그 호흡부전 환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다가 연구를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대표로 나온 타케비 연구원은 이 수상 소감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감정이다.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이그 노벨상을 받을 때는 항상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연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 이제 직장, 항문을 통해서 호흡하는 방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은 아니고 절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니 정확하게 이그 노벨상의 취지에 맞는다. 즉 웃기면서도 의미가 있다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선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그 노벨상은 보통 매년 한 10개 부문 정도의 수상을 하는데, 노벨상과 달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웃기는 연구가 다르기 때문에 매번. 그래서 10개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때 웃기는 연구가 생기면 그냥 그때 거기 맞춰서 종목을 끼워 맞추던가 가져와가지고 그냥 상을 줘요. 근데 올해 이제 좀 관심 있는 상들을 설명을 드리면, 이그노벨 의학상은 어디로 갔느냐?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유발하는 가짜약이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 가짜약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의 연구를 수행한 스위스, 독일, 벨기에의 공동 연구팀이 수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이게 그 가짜 약이라는 건 위약이잖아요. 즉, 뭐라 그러죠? 그 플라시보라고 하는 건데, 이 플라시보를 쓸 때도 부작용이 정말 막 고통스럽고 막 그럴듯해야지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플라시보는 사실 심리학적 효과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뭔가 부작용도 와야 내가 진짜 이 부작용을 겪으면서 진짜 병은 낫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얼핏 보기에는. 여하튼 이런 연구를 통해서 상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조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플라시보의 효과를 높이는 것도 의학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부작용을 일부러 집어넣음으로써 효과가 정말 좋아진다면, 특히 심각한 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그노벨 물리학상은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팀이 받았는데, 송어가 죽은 뒤에도 해류에 맡긴 몸이 살아있는 송어만큼 효율적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밝혔대요. 즉, 죽은 송어가 살아있는 송어만큼이나 잘 이동한다. 헤엄을 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해류에 몸을 맡기고 살아있는 송어와 똑같이 사실상 이동하고 있다 라는 얘기.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따라가는데 똑같이 따라간다. 웃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한번 떠올려 봤어요. 여하튼 이런 식이면 송어는 왜 헤엄을 치는 것일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죠. 가만히 죽어서 몸을 맡겨도 해류가 살아있는 송어와 똑같이 목적하는 방향으로 보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송어는 왜 힘들게 헤엄을 치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송어가 알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알 방법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학상은 술에 취한 벌레와 술에 취하지 않은 벌레를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한 네덜란드 연구팀이 돌아갔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구별이 쉽게 되지만 벌레를 구별을 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그노벨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그노벨 식물학상은 남미에 서식하는 식물인 보킬라 트리폴리올라타가, 제대로 읽은 거죠. 보킬라 트리폴리올라타가 옆에 놓인 플라스틱 조화의 잎을 모방할 수 있다라는 연구를 한 미국과 독일 연구팀이 수상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흥미롭죠. 일단 보킬라 트리폴리올라타라는 식물이 정확하게 어떤 식물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살아있는 식물도 아니고 옆에 있는 플라스틱 조화의 이파리의 모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옆에 만약에 정말 식물이 있다. 그럼 그 식물하고 어쨌든 간에 일종의 페로몬 같은 그런 교환 상태가 생길 수 있죠. 식물도 역시 여러 가지 분비물을 분비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DNA 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좀 따라갈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뇌피셜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연구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고. 근데 플라스틱 조화의 모양을 따라간다는 건 그 모습을 알아야 되지 않나요? 모양이 보여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식물한테. 어떤 식으로든.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의미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연구가 있다고 해서 식물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그노벨 생물학상은 미국의 생물학자인 엘리 포다이스와 윌리엄 피터슨이 1940년에 수행한 연구에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이분들 다 돌아가셨겠지만 이그노벨상은 노벨상과 달리 생사에 상관없이 상을 주는 그런 상이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고, 1940년에 뭘 발표했느냐, 겁에 질린 젖소의 우유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연구가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겁에 질리는 경우는 요즘은 흔하지 않을 것 같고, 옛날에는 이렇게 목장에 늑대라든가 이런 야생동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940년대 이럴 때는 미국에도. 그리고 지금 같으면 전쟁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폭음이 많이 난다거나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겁에 질리지 않아야 우유를 많이 생산한다는 거 낙농하시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소에게 겁을 주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망의 이그노벨 평화상, 비둘기를 사용한 유도 미사일을 개발한 사람이래요. 미국의 심리학자 버러스 스키너인데 1990년에 역시 사망하셨기 때문에 사후상입니다만은, 어째서 비둘기를 사용한 유도 미사일이 평화상을 받았는지는 진짜 패러디적인 관점에서 상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제가 이거를 아마 다 어디서 따로 얘기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2024년 이그노벨상. 이번에는 이그노벨 인구학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당연히 평소에 이런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그노벨상은 웃기는 게 나오면 그때그때 종목을 신설하기도 하는 등 어떻게든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인구학상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이번 해 한해서. 사무상 오류와 연금 사기가 많고 출생증명서 발급이 미흡한 지역에 장수하는 인구가 많다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된다는 것을 연구한 영국의 옥스퍼드대 연구팀에 돌아갔습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면 사무상 오류가 많고 연금 사기가 많고 출생증명서 발급이 미흡하다 얘기는 누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살이 됐는지 등등을 잘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통틀어 하는 거잖아요. 서류상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동네에 장수하는 인구가 많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즉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닌가, 이 동네에. 연금도 일찍 받으려고 하고 출생증명서도 없으니까 내가 너보다 한 살이 더 많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 같이 강하진 않겠지만 형님 동생 하는 게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뭐 내가 이 동네에서 가장 연장자다 뭐 이런 거 주장하고 싶은 것인지, 여하튼 그런 주장을 하는 경향들이 그런 동네에 많다라는 것을 굳이 옥스퍼드 연구팀이 연구를 했다고 해요. 이분들이 인구학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그노벨 해박상은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에게선 덜하지만 두피 모발은 주로 시계 방향으로 휘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를 발표한 프랑스의 네케르 앙팡 마라데스 병원의 연구팀이 수상을 했어요. 남반구 사는 사람들보다는, 즉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머리가 이렇게 휘잖아요. 가운데 이게 뭐라 그러죠? 그 가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구의 자전과 뭔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지금 바로 들죠. 특히 남반구는 덜하다고 하니 모르겠고, 여하튼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니 뭐 어느 정도라도 더 많으니까 이런 연구 결과를 내지 않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모발이 나는 것과 지구의 자전이 뭔가라도 관련이 있다면 그 메커니즘은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흥미로운 연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그노벨 통계학상입니다.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이 나온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5대5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뭘 연구하셨냐? 네덜란드 연구팀인데 35만 회나 동전을 던졌습니다. 디아코니시스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똑같지 않고 처음 던졌을 때, 즉 첫 번째 1회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아무리 많이 던져도 그 면이 나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다는 겁니다. 즉 뭐 아주 작게나마 앞면이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걸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정확하게 35만 757번의 동전을 던졌고요. 그 결과 통계를 냈더니 앞면이 조금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던졌을 때 5대5의 확률이 아니라 디아코니시스 가설처럼 처음 던진 면이 나올 확률이 미세하게나마 높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단은 35만 번으로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수천억 번 던지고 나면 결국은 5대5로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신 그 공로를 높이 사서 통계학상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렇게 올해의 이그노벨상도 매우 흥미로운 상들로 점철됐고요. 네, 그 중에는 정말 패러디스러운 상도 있고 정말 시대의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아까 그 비둘기 평화상 같은 거 있잖아요. 시대의 한계를 패러디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도 있고, 한편으로는 뭔가 계속 연구를 하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그노벨상 얘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뉴스 앤 올리스 중에 올릴 수는 없는 뉴스 부분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 이 뒤에는 저희 삼태성제에 나오시는 이제 K2 박사님, 관장님, 지금 현재 서울시립과학관과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의 관장을 동시에 맡고 계신
유만선 관장님이죠. 뭐 이렇게 모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 K2라고 이름을 일부러 숨기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관장님이 이제 다음 주에 3태 성주 나오실 건데 그 전에 제 얼굴만 보고 가시긴 그러니까 그 로봇 인공지능 박물관 관련된 영상 뭐 짧지만 멋있더라고요. 요거 하나 보시고 가겠습니다. 뭔가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이 어떤 분위기인가, 어떤 느낌인가, 가볼만 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지금 1개 넣을까 2, 3개 넣을까 생각 중인데 1개 되게 멋있는데 나머지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잠시 후에 보시면 제가 몇 개를 넣은지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 뉴스앤올디스는 10월 달에 정상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3태 성주 이용 기자 그리고 K2 박사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막 하고 앉아있네.